오늘 오전장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자극적이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일부 반박도 할 겸 추가적인 정보 좀 드릴 겸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공모가라는 거는 상장했을 때 호가를 얼마에 던질까 그 밴드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공모가는 회사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다 할인율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회사의 가치 곱하기 할인율 퍼센티지를 하면 공모가 구간이 나옵니다. 그 가격을 시작으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이게 어디까지나 희망 공모가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이걸 높게 책정받으면 받을수록 이득입니다. 공모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회사가 단위당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훨씬 더 커져요. 그래서 약간 회사 면접과 똑같습니다. 최대한 본인의 가치를 부풀려서 설명을 하고 여기서 적용되는 할인율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상장한 다음에도 이러한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가능성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높다면 그 가능성이 적은 거고요. 할인율이 낮다면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단순합니다. 회사 입장에선 본인의 가치를 최대한 높게 합리적으로 측정을 하고요. 할인율은 낮게 측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기사에서 이걸 가지고 뭐라 해요? 그래서 기사 속에서 고평가 논란이 일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논란을 전망하는 사람은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공모가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가치는 얼마인가? 두 번째는 할인율을 몇 %로 할까인데 첫 번째로 회사의 가치를 판명을 할 때 EV EBITDA를 썼습니다. 이 EV EBITDA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 쉽게 말해서 EV EBITDA는 우리가 흔히 쓰는 PER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여기서 EV, Enterprise Value를 EBITDA로 나눈 건데 EV라는 건 기업 가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요게 P예요. PER에서. 총 차입금에다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빼주고 이걸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차입금 의존도가 높을수록 해당 지표는 올라가고요. 차입금 의존도가 낮을수록 해당 지표는 떨어집니다. EV EBITDA도 PER과 똑같이 동종업계 내에서 낮을수록 좋다라고 평가를 하긴 해요. 이 말은 즉슨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은 시총이 좀 높더라도 이걸 좀 감안해서 줄여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EBITDA는 영업이익에다가 이자 세금 감가상각 더해준 겁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PER에서 earnings는 영업이익에다가 이자 세금 감가상을 빼준 거예요. 얘는 도로 더해준 거죠. 그래서 EBITDA는 회사의 조금 더 날것의 이익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EV EBITDA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쓰냐면 머티리얼즈는 시설자금 투자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 감가상각 요인들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순이익을 반영해서 회사를 밸류를 하게 되면 밸류에이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가상각과 세금, 이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기업 가치를 측정하는 겁니다. 결국 EV EBITDA는 PER의 고급 버전인데 단순 시가총액 P 대신에 회사의 차입금 의존도를 반영해서 EV를 적용하는 거고 회사의 세금, 이자, 감가상을 제외하기 전에 이익 상태를 보여줌으로써 날것의 이익을 적용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PER 애용하시는 분들은 EV EBITDA도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되게 화가 난 것 같아요. 뭔가 부풀리는 게 뭐가 되게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 희망 공모가액은 어디까지나 회사의 희망 가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음 달 24일까지 금감원에서 추가로 검토를 한 다음에 정 아니다 싶으면 다시 잡아라 해요. 근데 기업 입장에선 최대한 높게 잡아야죠. 그래야지 최대한 단위당 더 많은 자금을 끌어올 수 있고 더 안정적으로 자금 조달을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기사 내용들을 보면 뭐 엔솔이 어땠고 넥스텔이 어땠고 뭐 롯데정보통신이 어땠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회사 측에서 밝힌 거는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하고 있는 전구체 사업 자체가 진입장벽이 매우 높고 이미 확보하고 있는 에코프로 BM이라는 공급망 덕분에 실적 가시성이 높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고요.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관계사 의존도가 높은 건 맞습니다. 근데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건 24일까지만 증권 효력 발생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수정사항이 있다면 금감원에서 다시 재검토 요청을 할 겁니다. 만약 별다른 얘기가 없다 그러면 지금 정해져 있는 이 희망 공모가액으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뭐 회사 가치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을 겁니다. EV EBITDA고 뭐 동종업계 내에 CNGR이나 LNF,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퓨처엠 비교했기 때문에 물론 순전히 전구체 사업을 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고 다른 것도 같이 하는 기업을 비교하는 게 일부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와요. 이거는 그렇다 치고 여기다 곱해주는 게 할인율이잖아요. 할인율은 높을수록 떨어지고 낮을수록 가액이 올라가죠.
근데 할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IPO 과정에서 시장에 공개가 되었을 때 회사에게 유동성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장 상태에서는 거래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15만 원 사고 싶다라고 호가를 올려놨더라고요. 저기 서울 비상장 증권 여기 가보니까. 누군가는 또 5만 원에 사고 싶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맞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유입되는 순간 장 초반부터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물론 뭐 IPO 이후에 상장된 이후에 뭐 3개월, 1년 지나고 나서는 제 가격을 찾아가겠지만 상장 초반에는 유동성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그동안 이거 사고 싶어서 안 달랐던 사람들이 달라붙게 돼요. 결국에 이 유동성 프리미엄을 제거한 상태에서의 회사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 회사 가치 플러스 상장 프리미엄 마이너스 할인율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할인 퍼센티지를 몇 %로 할까는 결국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보겠죠. 그러니까 지속성이 좋다 하면 할인율 낮게 잡을 거고 지속성이 안 좋다 하면 높게 잡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아셔야 되는 게 IPO 상장을 했었던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 인기몰이를 하면서 상장을 해요. 근데 막상 상장해 놓고 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상장한 다음에 그냥 무난하게 기업 영위를 하다가 맘스터치처럼 자진상폐라는 경우도 있고요.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처럼 거의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상장시켜 놓고 가격이 쭈루룩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거래소에서 검토하는 거는 너네가 상장한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기대감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회사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할인율을 낮게 책정할지 높게 책정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국내 최초의 전구체 전문 기업인 거고 이미 이익 창출 대상이 확정되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에코프로비엠 의존도가 높다라는 비판도 있긴 하지만 이건 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팩트체크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긍정적이다, 아쉬운 부분은 아쉽다라고 말을 하는 게 오히려 향후에 나올 공시들과 향후에 나올 방향성에 대해서 이전에는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발전했다,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조금 더 균형 잡힌 생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긍정적인 얘기부터 하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21만 톤의 전구체 생산 능력을 2027년까지 갖추게 되면 에코프로비엠 입장에서도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게 전구체 사업인데 머티리얼즈로부터 안정적으로 전구체를 조달받으면 BM 입장에서도 공급 안정성이 확보가 됩니다. 전체 NC의 양극재 제조 프로세스를 보면 배터리 원가의 20%가 그리고 양극재 원가의 70%가 전구체입니다. 이 말은 즉슨 BM 입장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양질의 전구체를 조달받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마진율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고요. 현재로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전구체 원툴입니다. 그러니까 전구체 전문 기업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 이와 관련된 비슷한 내용들을 좀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조금 정확히 말하면 그 회사의 매출처를 관계 회사와 외부 판매로 나누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21년도에는 1144, 이게 11억입니다. 그리고 관계 회사, 에코프로 그룹 관계사라는데 이게 사실 BM이죠. BM을 통해서 3117억 원 정도의 매출을 나타냈었는데 이 비율을 보면요, 이때는 300배 가까이 되고 22년도에는 15배 정도 되고요. 최근 23년 반기만 보면 7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의존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외부 판매에 대비해서 관계 회사에 얼마만큼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가. 그래서 현재 머티리얼즈는 매년 그 매 분기마다 외부 판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얘가 팔 데가 없어가지고 BM한테만 파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물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캐파 수준으로는 외부 판매를 해주면서 에코프로비의 물량을 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향후에 캐파 증설이 완료가 되고 2021년도까지 21만 톤의 캐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 에코프로비엠 뿐만 아니라 외부 기업에게 외부 판매를 진행할 수 있게 되고 이 비율이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더 많아지는 구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점마다 달라요.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다른데 현재 유럽에서 시작되고 있는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들 미국에선 이미 진행이 되었고 반보조금 착수를 하겠다, 그리고 테슬라까지 규제에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 전구체를 가져올 수 없는 기업들이 국내에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다른 전구체 기업들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는 관계 회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다라는 건 지금으로서는 팩트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외부에 줄 만한 여력이 없이 에코프로비엠에게 다 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 향후에 캐파 증설이 완료가 되면
BM 의존도를 낮추고 외부 판매 비중을 높여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뭐 분기 보고서 나오던 얘네가 상장하고 나서 뭐 사업 보고서 나오던 그때 이런 걸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판매량 대비해서 관계 회사와 외부 판매 비중은 얼마나 되는가? 이게 키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전체 물량 말고. 물론 요게 상승은 또 중요하긴 하지만 그 내부 구성 요소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더블 카운팅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사실 이 더블 카운팅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보면 똑같은 사업을 해요. 근데 해외 매출과 국내 매출로 나눠가지고 제약과 헬스케어를 상장시켜 놓고 여기서 나오는 매출을 또 셀트리온이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블 카운팅이 아니라 사실상 뭐 트리플 카운팅이죠. 혹은 카카오페이나 뱅크를 비교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더블 카운팅이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사업이 맴맴 돌아야 됩니다. 근데 머티리얼즈는 현재 전구체를 생산해서 BM에게 납품을 하고 BM이 이걸 양극재를 만드는 구조잖아요. 이걸 또 에코프로가 수익으로 인식을 하고 그래서 연결 기준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집합이 존재하지만 이걸 중복 인식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걸 중복 인식한다라는 걸 제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연결 조정 재무제표가 따로 있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이 숫자를 다 더해보면 100이 넘습니다. 100 넘는 만큼 뺀 게 27이에요. 연결 조정한 게 이렇게 나오고요. 재무제표 볼 때도 개별이 나오고 연결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단순하게 만들어낸 이익이 얼마나 되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머티리얼즈에서 BM으로 가는 길에 이 조달 프로세스를 보면 머티리얼즈는 전구체를 납품하는 것에 끝나고요. BM은 이걸 받아가지고 요거를 양극재로 만드는 거에서 끝납니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좀 TMI이긴 하지만 머티리얼즈 입장에선 전구체를 최대한 비싸게 파는 게 이득에 좋고 이익성이 좋고 BM 입장에선 최대한 저렴하게 전구체를 조달받아가지고 이걸 비싸게 파는 게 좋은 건데 둘이 이해관계가 상충한다는 것도 좀 딜레마가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그 머티리얼즈의 이익 구조를 보면요. 뭐 상장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관계회사 매출에서 보면 BM을 위해서 머티리얼즈가 좀 희생을 했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전구체를 최대한 합리적 가격 이하로 책정을 해서 판매를 했고 이걸 싸게 조달받아서 BM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양극재를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뭐 중복 상장이니 뭐 더블 카운팅이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PTSD예요. 카카오페이랑 뱅크를 받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를 받고 그 외에도 계열사 상장하면서 안 좋게 되는 케이스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건 상장을 잘 활용하지 못한 케이스인 겁니다. 그래서 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전구체 수요는 57.9의 CAGR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단순 성장률이 아니라 복합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22년도까지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지만 앞으로 23년도, 24년도, 25년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27년도까지 22년도 1418이 되는데 23년도 지나고 나서 내년에는 몇 톤이 될지 모르겠고요. 최근엔 2배가량 늘어난 걸 보이지 못했지만 이 수요 자체가 25년도부터 27년도에는 폭발적으로 2배, 3배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27년도까지 우리는 21만 톤을 준비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힌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물적 분할하는 거냐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현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지배지분율은 52.78%입니다. 자회사 기준이 2022년도에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상장회사로는 30%, 비상장회사는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요걸 이렇게 기준을 상향한 이유는 지분을 딱히 들고 있지 않고 많이 들고 있지 않은데 자회사로 편입해가지고 상장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을 높인 거고 현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자회사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똑 떼서 상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물적 분할이냐 인적 분할 논하는 게 아니라 자회사 상장인 겁니다. IPO예요. 이걸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물적 분할의 가장 최악의 케이스가 LG엔솔이죠. LG화학을 존버했던 사람들은 전기차를 보고 투자하지 않을 만큼 10몇 년 전부터 투자를 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LG화학을 믿고 기다렸더니 전기차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쫙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고점 다 와가니까 갑자기 전기차 사업 부문을 떼놓고 이걸 물적 분할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엔솔과 LG화학 둘 다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 때문에 물적 분할을 꽤 많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물적 분할은 호빵맨처럼 머리에서 똑 떼가지고 분할을 시켜버리는 거고요.
자회사 상장 같은 경우에는 품고 있었던 기업을 독립시켜서 내보내는 겁니다. 더 큰 물로 가서 놀라고. 그래서 머티리얼즈가 탐나시는 분들은 요번에 유증 과정에서 공모 방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해가지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취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우연찮게 머티리얼즈 관련된 기사가 떠가지고 요걸 가지고 좀 반박을 좀 세게 하려다가 추가적인 내용을 보완해가지고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들 이런 장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최근에 에코 계열사들과 포스코 계열사들을 두루두루 매집 중에 있습니다. 영상을 찍는 동안 반등이 나와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모든 상승에는 조정도 있고 조정이 끝나면 또 상승도 나오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누군가는 수익을 볼 수 있고 누군가는 또 포모를 느끼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투자 기간을 잡느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꾸준하게 전략적으로 매수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는 2022년도 초반에 내부 정보 관련 이슈가 있었고 공장 화재가 있을 때부터 에코프로비엠을 추정을 했는데, 그때 유튜브에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상폐한다, 제 댓글로 와서도 엄청 많은 조롱들이 있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댓글들은 다 사라졌더라고요. 모든 투자의 판단은 본인의 몫이죠. 근데 본인의 몫을 조금 더 지지할 수 있고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역할을 제가 해드렸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추석 연휴가 앞뒀는데요. 다들 가족분들과 즐거운 명절 되시고요. 이제 벌써 2023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가장 2차 전지가 핫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25년, 27년, 30년까지 길게 보시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전략들을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세요.